이건 내 전부야. 내 남편, 내 삶, 내 피부치 30년간 지켜온 터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영순의 절규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보였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와 영순 앞에 멈춰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을 썰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칼질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반찬을 만들어 온 솜씨였죠. 손등에는 화상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고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다가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남편 박정수가 광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영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 붕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죠. 영수는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고 애써왔지만 가끔 새벽에 혼자 있으면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그날 아침 정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찾아온 것은 광산 사무소 직원과 경찰이었죠. 영수는 그날 이후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박민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긴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라도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민호는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잘릴 것 같고 월세도 밀렸어요. 그럼 집에 와. 엄마가 있잖아. 아니에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모릅니다. 영수는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으면 민호가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새벽이 오면 영수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가게가 영순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좌판 하나에 냉장고 하나, 그리고 가스버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손에서 나오는 반찬들은 시장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김치는 적당히 시큼했으며 나물 무침은 간이 딱 맞았습니다. 영순이네 반찬이 제일 맛있어. 단골 손님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지만 영순에게는 이 작은 가게와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 영수는 항상 눈에 밟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공터에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잔뜩 묻은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처음 그 노인을 본 것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노인은 벤치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장에는 워낙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노인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운 겨울에도 그 벤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무말랭이 우린 국물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끓여서 남은 국물이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내일까지 두기에는 상할 것 같았죠. 영수는 그 국물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우시죠? 국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맑았습니다. 영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노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고 어딘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죠.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영수는 그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를 품격을 느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말투였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정중히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영수는 국물을 끓이고 남으면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던 노인이 점점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영수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태석이라고 합니다. 집은 어디세요? 장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대신 영수는 장태석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손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밥을 먹을 때도 예의가 있었죠. 가게 뒤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춥거든 거기서 쉬세요. 영수는 어느 날 장태석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뒤쪽에는 영순이 잠깐 쉴 때 사용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난방도 되고 장판도 깔려 있었죠. 장태석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사람이면 당연한 거죠.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장태석은 영순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장태석의 말에 영순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은혜예요? 사람이면 당연한 거죠. 영수는 장태석을 위해 전기장판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따뜻한 물을 끓여서 머리를 감겨주기도 했습니다. 속옷이 더러워지면 새 것을 사다 주기도 했죠. 시장 상인들은 영순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영순이가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지?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순에게는 그저 한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 배고파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와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영순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장태석이 영순의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지낸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장태석은 매일 새벽 영순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게 앞을 쓸고 닦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걸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영순이 말하면 장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장태석의 손놀림을 보면서 영수는 늘 의아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모습이나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정돈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 평생 막노동만 한 손은 아닌데, 영수는 장태석이 반찬통을 들 때 그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칠긴 했지만 굳은 살이 많지 않았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값비싼 것을 다루듯 말이죠. 어느 날 장태석이 메모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영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장태석의 글씨체는 정갈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정성스러웠고 자간도 일정했습니다.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석 씨,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석은 잠시 멈춤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요. 장태석은 자신의 뒤통수를 가리켰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흉터가 보였습니다. 꽤 깊은 상처였던 것 같았죠.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태석에게는 기억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한자를 쓸 줄 알았고 예의범절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정중했고 어른께 인사할 때도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이 양반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이야.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태석의 처지를 보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현재였죠. 시장 상인들은 영순과 장태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옆가게 김순자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순아,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돌봐주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러는 거죠. 불쌍하긴. 저런 사람들은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붙어 있기만 해. 김순자의 말에 영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남의 일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곤 했죠. 장태석도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장태석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런 시선들을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영수는 장태석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배가 고프시면 밥을 더 많이 퍼주었습니다. 장태석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감기약까지 사다 주었죠. 영순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장태석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안 되나요? 사람이 아프면 약 드셔야죠.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빨리 드세요. 영순의 강한 말투에 장태석은 고개를 숙이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영수는 장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못 느껴봤거든요. 장태석의 말에 영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거든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장태석은 영순이 힘든 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었고 영순은 장태석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였죠. 어느 날 영순이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다가 삐끗했을 때 장태석이 재빨리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나이가 드니까 힘이 딸리네요. 장태석은 김치통을 들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세요? 혼자서 이런 걸 어떻게 드세요? 뭐 어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걸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무거운 건 절대 혼자 들지 마세요. 장태석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영수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떠난 후로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군요. 그날 밤 장태석이 작은 방에서 영순을 불렀습니다. 영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왜요? 그냥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장태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순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추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무슨 소리세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이 절망 끝에 서면 죽고 싶어져요. 하지만 영순 씨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장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따뜻한 밥만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수는 장태석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저도 혼자라서 외로웠어요. 태석 씨가 계시니까 덜 외로워요. 정말요? 그럼요. 거짓말 안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태석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두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말이죠. 장태석의 정갈한 글씨체와 품격 있는 말투, 그리고 깔끔한 손놀림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장태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해. 이 은혜를.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겨울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새로운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영수는 평소와 다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도 가게 앞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늘 장태석이 먼저 일어나서 쓸고 닦아놓던 곳이 그대로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태석 씨, 어디 계세요? 영수는 가게 뒤편 작은 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혹시 아직 주무시나 싶어 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장태석은 어디 간다고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화장실에 가실 때도,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실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가셨는데 말이에요. 영수는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장태석이 입던 옷들도 사라져 있었고 세면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죠.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과 낡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태석의 정갈한 글씨체였습니다. 영순 씨께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신세를 졌는데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순 씨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장태석 올림.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떠나신 걸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이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었죠. 장태석이 어디서 이 돈을 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영수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 양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영수는 돈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태석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셨을까요? 분명 자신을 위해 무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영수는 장태석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다치신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밥은 드시고 계실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영순아, 그 사람 떠났다며? 다행이네. 김순자가 장태석이 떠난 걸 알고 말했습니다.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 붙어 있으면 골치 아파져. 잘 됐어. 영수는 김순자의 말이 밉상이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석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김순자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영순의 평온한 일상은 장태석이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병산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 공고. 영수는 그 현수막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현수막에는 상생개발이라는 말이 크게 적혀 있었지만 영순에게는 불길한 예감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인회장 이만수가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시장이 현대식으로 새 단장하게 됐습니다. 대양그룹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고 보상금도 충분히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영순 같은 나이든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만수 회장의 말에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왜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틀 후 영순에게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게 계약서요? 그런 건 남아있지 않네요. 노점은 불법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요. 하지만 정식 계약서가 없으니까 불법 점유죠. 그러니까 보상금도 나올 수 없고요. 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불법이라니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식 계약서가 있는 분들은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시면 됩니다. 영수는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젊은 상인들은 모두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처럼 오래된 상인들은 계약서가 없었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계약서를 쓴 기억이 있는데. 영순과 같은 처지의 상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정비공사 안내문이 붙었고 철거 기계들이 나타난 겁니다. 공사 시작일 다음 주 월요일. 영수는 그 안내문을 보고 무릎이 꺾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니요? 그럼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순이 마트에 갔을 때
자신이 만든 반찬과 똑같은 것이 프랜차이즈 제품으로 팔리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죠? 영수는 마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새로 나온 전통 반찬 브랜드예요.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영수는 그 제품을 자세히 봤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조리법이 자신이 쓰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된장찌개 레시피까지 그대로였죠. 누가 내 조리법을 훔쳐간 거야? 영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연구하고 개발한 조리법이 도둑맞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밤에는 잠도 못 잤습니다. 시장 연합회장 이만수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됐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순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영순은 가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터전이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정수야,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연락이 끊긴 아들 정수가 간절했습니다. 아들 정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긴 지 벌써 8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라도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에 있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느님, 저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영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라도 기댈 수밖에 없었죠.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영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쌓여서 몸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다행히 지나가던 시장 청소부 아저씨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남편도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정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어졌고 자신도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무도 영순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영순이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상인들과 나이 든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보상금 받고 나갈 거야. 영순이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어. 정육점을 하는 젊은 상인 김대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십 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영순과 같은 처지인 박할머니가 항변했지만 김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들이 뭘 알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재개발 안 하면 우리 모두 망해요. 영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던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갈라서다니요. 돈 앞에서는 정도 없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이만수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회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부회장 김영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통장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이 다 없어졌다고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상인들이 조금씩 모아온 공동기금이었거든요. 시장 행사할 때도 쓰고 어려운 상인이 있으면 도와주는 돈이었죠. 이만수 그놈이 돈 들고 튀었어. 분명해.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이만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이만수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재개발 적극 찬성 입장 표명. 기사를 읽어보니 이만수는 대양그룹 본사에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리고 모든 상인들이 재개발에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우리가 언제 찬성했다고? 영수는 기사를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만수는 대양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인들을 배신한 게 분명했죠. 설상가상으로 구청에서 또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통보. 오는 금요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영수는 그 통보서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금요일이라니요?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가게가 이틀 후면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가게를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처음 이 자리를 구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영순아, 여기서 반찬 가게 해보자. 내 손맛이면 분명 잘 될 거야. 남편의 격려로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던 날도 많았죠. 하지만 조금씩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의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아들 정수가 어렸을 때도 이 가게에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공부하는 정수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엄마, 나중에 크면 더 큰 가게 사드릴게요. 어린 정수가 했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게는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생 만들어 온 그 맛이었죠.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여전하네.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맛은 여전했지만 이제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전 10시쯤 구청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철거 장비들도 들어왔죠. 어르신, 짐 정리하셨어요? 구청 직원이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저는 갈 곳이 없는데. 영순의 말에 구청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영수는 반찬통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나물통, 된장통.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이제 모두 버려야 할 짐이 됐습니다. 할머니 빨리 치우세요. 시간 없어요. 철거 기사가 재촉했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짐을 쌌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이 영순의 가게를 향해 다가왔죠. 30년간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이 순식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가게가. 영수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반찬통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죠. 이건 내 전부야. 내 남편. 내 삶. 내 피부치. 영순의 절규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로 바빴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는 월세를 내고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결국 시장 근처 고시원에 임시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었고 창문도 작았죠. 영수는 그 작은 방에 앉아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조리법을 도용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대양그룹의 계열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영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양그룹은 시장을 헐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영순의 조리법까지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상인회장까지 매수해서 모든 걸 조작한 거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영수는 분노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대기업을 상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정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는 몰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주소로 보냈죠. 정수야,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연락 좀 해다오. 엄마에게는 내가 전부란다. 편지를 보내고 영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죠. 시장 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고시원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비조차 낼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마지막 남은 반찬통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 영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갑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영수는 다시 철거된 시장터를 찾았습니다. 30년을 보낸 그곳에 가면 마음이라도 달래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대양그룹 신축 상가 착공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공사 울타리 너머로는 커다란 건설 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터전이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죠. 영수는 울타리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순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보려고요. 여기는 공사 중이라 위험해요. 빨리 가세요. 경비원의 차가운 말에 영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마지막 반찬통을 열어봤죠. 김치 몇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김치를 조금씩 집어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반찬이구나.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였지만 이제는 다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재료를 살 돈도 없고 만들 곳도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우산이 없어서 공원 정자로 피했죠. 그런데 정자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 노인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영수는 고마워하며 앉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된 건가요? 할머니도 갈 곳이 없으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집이 없어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재개발 때문에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영수는 얇은 카디건만 입고 있어서 몸이 떨렸죠. 다른 노숙자들은 두꺼운 이불이나 침낭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덮으세요.
한 할머니가 신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수는 고마워하며 받았지만 신문지로는 추위를 막기 힘들었죠. 그날 밤 영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가게를 가진 사업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몸이 아팠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어서 감기가 걸린 것 같았죠. 열도 나고 기침도 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을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이대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뿐이에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시민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영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약국에서 감기약이라도 사드시고요.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것까지야. 그냥 몸 조리하세요. 시민이 떠나고 영수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감기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빵 하나를 샀죠.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와서 공원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야간에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저희가 정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수는 또다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결국 지하도나 버스 정류장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영수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영수는 마지막으로 철거된 시장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자신이 평생 일군 곳에서 죽는다면 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공사 울타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반찬통을 꼭 안고 울부짖었죠. 이건 내 전부야. 내 남편, 내 삶, 내 피부치. 영순의 절규가 아침 공기를 찢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영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죠. 잘 정돈된 머리, 고급 정장, 그리고 그리운 눈빛.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석 씨. 그 남자는 장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몸가짐도 당당했습니다. 장태석은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순의 거친 손을 잡았죠. 그 손 여전하군요. 그 국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소란이 일어났죠. 태석 씨. 정말 태석 씨예요? 어떻게?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숙자였던 장태석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장태석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 시장, 제 손으로 맡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장태석의 선언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곧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구급차도 왔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태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장태석이 영순을 구해낸 그 순간부터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거든요. 노숙자 도운 국밥 할머니, 재벌 회장과 기적의 재회, 대양그룹 장태석 회장, 6개월 실종 후 극적 등장,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회장님, 감동의 은혜 갚기. 언론은 연일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영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며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죠. 태석 씨가 정말 회장님이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석은 병실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양그룹 회장 장태석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이신 건가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태석은 급히 손을 저었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기억을 잃었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6개월 동안 기억이 없었거든요. 장태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기억상실증에 걸려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달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지만 영순을 다시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찾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영순 씨를 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이미 철거되고 난 후였죠. 장태석의 말에 영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거든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로 가득 찼죠. 장태석 회장과 할머니의 관계는 정말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대양그룹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산된 마케팅 아닌가요? 언론의 질문들은 점점 자극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야, 영순이 정말 대박 났네. 회장님 후원 받으니까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시기와 질투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김순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죠. 영순이가 뭔가 수작을 부린 거 아니야? 갑자기 회장님이 나타나다니. 순자야. 그런 말 하지 마. 뭐가 그런 말이야? 다 똑같이 쫓겨났는데 영순이만 특별 대우 받는 게 이상하잖아. 영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정을 나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 유혹한 할멈 키읔. 나이 들어서 꽃뱀질하네. 유산 노린 거 아님?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순의 사진도 무단으로 퍼지면서 조롱거리가 됐죠. 국밥 할머니 진짜 추하다. 저런 할멸이 회장님을 꼬셨나 봄.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지. 영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영순 씨,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장태석이 위로했지만 영순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장태석의 딸 장지윤이 언론에 나선 겁니다. 저 여자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장지윤은 기자회견에서 영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 상실일 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이용한 거라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장지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언론도 다시 영순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장태석 회장 딸, 아버지 이용한 할머니 고발 예정. 국밥 할머니,
정말 선량한 피해자였나?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영순이 장태석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영순은 병원 침대에서 장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배고파 보이셔서 국 한 그릇 드린 것뿐인데. 영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거웠거든요. 왜 하필 저예요? 저는 그냥 사람이 굶고 있으니까 밥을 준 것뿐인데. 장태석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 그릇이 제 모든 걸 바꿨어요. 저도 사람이란 걸 기억나게 해줬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동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이용할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만 봤죠. 하지만 영순 씨는 달랐어요. 장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이라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장지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지윤아,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장지윤은 영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따님, 영순이 말하려 했지만 장지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윤아, 그만해. 장태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 오해라고요? 6개월 동안 실종되신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르는 할머니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부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회장님, 저는 그냥 가겠어요. 영순이 일어나려 했지만 장태석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영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다뤘고 여론은 계속 요동쳤죠. 영수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일이 된 걸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선의도 때로는 오해받는다는 걸 영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태석과 장지윤의 갈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대양그룹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큰 파장은 없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룹 전체 규모로 보면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회장님 개인 자산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죠. 이사들은 오히려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신 언론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죠. 영수는 장태석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론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매일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태석이 영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닙니다. 장태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영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태석의 얼굴이 자꾸 야위어 보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았고 가끔 배를 살짝 감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태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태석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죠. 그동안 몸에 이상 신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소화불량이 심했고 등 쪽에 묵직한 통증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장태석은 영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순 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장 부지를 영순 씨 이름으로 하고 그곳에 정말 좋은 곳을 만들고 싶어요. 영수는 장태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해 보였거든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태석은 혼자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췌장암 4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장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죠. 확실한가요? 네, 안타깝지만 확실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겠어요?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태석은 병원을 나서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이틀 후 장태석은 영순을 만났지만 여전히 암 진단 얘기는 꺼내지 못했어요. 영순이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우연히 장지윤이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장태석의 비서가 실수로 서류를 흘린 거였죠. 췌장암 4기? 장지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즉시 장태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아픈 것도 말 안 하셨어요? 야, 지윤아, 어떻게 알았니? 서류를 봤어요. 췌장암 4기라니.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그제야 장태석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말이죠. 그래서 서두르고 있어.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장지윤은 그제야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할머니한테 재산을 주는 게 맞나요? 부녀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영순도 알게 됐습니다. 장지윤이 병실에서 큰 소리로 따지는 바람에 복도에 있던 영순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암말기라고요? 그런데 왜 저 할머니한테는 말 안 하세요? 영순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선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회장님이 암이라고. 영순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에요? 장태석은 영순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췌장암 4기예요.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영순 씨도 이미 충분히 힘드시니까요.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영순은 그제야 장태석이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장태석은 본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했죠. 저 장태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장태석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김영순 여사에게 병산 전통시장 부지 전체와 시장 복원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기부합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영순 씨는 사람을 살리는 밥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장지우는 유언장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보다 남을 더 믿으신다는 게 상처예요. 장지우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언론도 다시 들끓었습니다. 재벌 회장, 국밥 할머니에게 50억 유산 상속, 가족과 할머니 50억 상속 전쟁 시작. 영수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특히 회장님이 아프신데. 영순 씨,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장태석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장지훈과의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훈아,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내 결정도 변하지 않을 거야. 부녀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장지훈은 분노 속에서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죠.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 여자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지훈아. 안녕히 계세요. 장지훈은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유언장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법원은 고 장태석의 유언장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김영순에 대한 유산 상속을 정식으로 인정한다. 영순은 그 순간 무릎이 꺾어질 뻔했죠. 장태석은 이미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밥집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약속드려요. 고맙습니다. 영순 씨 덕분에 제 인생이. 그것이 장태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틀 후 장태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영순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영순 씨, 이제 정말로 병산시장 부지가 당신 것입니다. 영순은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꼭 좋은 일에 쓰겠어요. 장태석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조용히 장태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계좌에 들어왔지만 영수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장태석이 원했던 그 일에만 사용했죠. 병산 전통시장 한복판, 예전에 영순의 작은 반찬 가게가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2층 건물이었죠.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건물 앞에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순 국밥상 마이너스 사람을 살리는 밥집. 장태석이 유언에서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개장 첫날 아침,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 맛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영순 할머니,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1명이 와도 좋고 100명이 와도 좋아요.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영순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박할머니였죠. 영순아, 정말 이런 곳을 만들었구나.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세요. 영수는 박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첫 번째 국밥을 퍼주는 손길이 설렜죠. 맛이 어때요? 그때 그 맛이야. 영순이 손맛은 변하지 않았네. 박할머니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노숙자분들, 홀몸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년분들,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죠. 여기서 정말 공짜로 밥을 주나요?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배고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조건 같은 건 없나요? 배고프다는 것 말고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영순의 대답에 그 남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나 봅니다. 첫날에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장태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따뜻한 밥만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두웠던 얼굴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드시고 나면 조금씩 밝아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찾아오신 건데 그분이 바로 예전에 영순이 처음 도왔던 노숙자분과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정말 밥을 주신다는 게 맞나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수는 그 노인을 보며 장태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따뜻한 국물을 끓여서 드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드셨습니다. 영순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장태석이 자신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루에 50명, 60명씩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고 지역 상인들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야채를 기부해주는 분도 있고 쌀을 보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TV 취재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순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장태석 회장님과의 인연 때문인가요? 그분이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 살린다는 걸 믿을 뿐이에요. 영수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 국밥 먹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요. 영수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지윤이었습니다. 장태석의 딸이 직접 온 거죠. 안녕하세요. 장지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따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걸 원하셨구나 싶어서요. 장지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맛있게 밥을 드시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나 봐요. 따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할머니를 도우려 하셨는지. 장지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장태석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영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장태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영순 국밥상은 이미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에게 가장 소중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오시는 분들, 따뜻한 밥을 드시고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닷의 희망을 찾아가시는 분들이었죠.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좌판 하나로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태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영수는 그 진리를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순 자신도 좌판 하나로 세상을 바꾼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